산요전기의 하청업체로부터 출발하여 일본의 8대 전자 기업의 앞도 모두 씹어먹다. 1970년대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는 박정희 정부가 군사 독재 체제를 구축하며 정권을 유지했는데 이는 내외부적으로 정치적 긴장을 초래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 투자를 꺼려했고 일본의 해외 투자는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와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던 대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갔다. 한국의 경우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며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내에서는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남아있어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일본 전자 회사 중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기업이 있었다. 아리가또, 바로 산요전기. 산요는 한국어로 삼양이며 세계의 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의미하며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이 되자는 의지로 지어졌다. 1947년에 일본에서 창립된 전자기기 제조업체로 창립 초기에 라디오, 텔레비전,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특히 배터리와 에너지 관련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업이다. 1970년대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하에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한국 정부는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통해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도록 장려했으며 특히 전자산업과 중화학공업의 성장을 국가 차원의 전략적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고도 경제성장 분위기는 일본 기업이 한국을 중요한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산요전기는 당시 가전제품 제조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었고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맞물려 한국에서의 사업 확장을 통해 큰 이익을 얻기도 했다. 한국은 기술 이전과 함께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데 더욱 적극적이었고 산요전기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점차 늘렸다. 산요전기는 이러한 수출 지향적인 경제 환경에서 한국을 중요한 생산 및 수출 기지로 삼았으며 이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전 세계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전자기업으로 초기에는 주로 일본의 기술 이전 협정에 따라 기술을 도입하여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로 출발했다. 1938년에 삼성상회를 설립한 삼성 이병철 회장은 처음에는 주로 농산물, 무역과 수출입 사업에 집중했지만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경제가 재건되면서 다양한 산업에 진출할 필요성을 느꼈다. 삼성 이 회장은 전자산업이 향후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삼성의 사업을 단순한 무역이나 제조업에서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확장하려 했다. 삼성이 동양방송을 소유하던 시절이라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대규모로 만들어 팔면 동양방송의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더 많은 광고료가 들어오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삼성 역시 전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당시 삼성 이 회장은 일본으로 건너가 산요 공장을 비롯한 일본 전자업계를 둘러보았는데 일본의 전자산업의 규모에 큰 충격을 받아 산요 공장보다 단 2평이라도 더 크게 공장을 짓기로 결심한다. 그는 이후에 도시마사 산요전기 대표에게 전자산업 진출에 대한 포부를 밝히자 이후에 대표가 흔쾌히 돕겠다고 나섰다. 한국으로 돌아와 일본 산요에 40만 평보다 더 크게 짓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수원의 메탄지구에 45만 평의 땅을 공장구지로 매입했지만 당시 삼성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여론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여론에 신경 쓰지 않고 과감히 부지 매입을 추진했다. 1969년 1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자마자 바로 기술자들을 해외 기술 연수로 일본에 보냈고 100명이 넘는 엔지니어를 산요전기 등에 보내 일본의 선진 기술을 익혀오게 했다. 또한 1969년 12월에는 삼성이 50% 출자하고 일본 산요전기가 40%, 스미토모 상사가 10%를 출자하여 삼성전자 산요전기, 스미토모 상사와의 합작법인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게 된다. 이듬해 수출용 흑백 TV를 처음으로 생산했는데 자체 개발 및 제작 능력은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산요의 하청업체에 불과했고 삼성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상표를 삼성전자가 아닌 산요 상표를 달고 출시해 수출했다. 삼성전자는 이한일 합작사를 통해 흑백 TV와 전자제품 대조를 위한 기술이나 자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한 1973년에는 산요전기 등과 함께 전자부품 제조사인 삼성산요파츠를 설립한다. 당시 전자업계 1위를 달리고 있던 금성전자에게는 텔레비전, 세탁기, 라디오 모든 가전제품이 항상 뒤처져 있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이 회장은 1등 제품을 만들고 싶었지만 조립한 제품에는 삼성이 아닌 산요전기 상표를 붙여야 했고
일본 산요전기가 삼성 산유전기에 독점 공급하는 부품 재료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양측 간 갈등도 시작되었다. 1972년에는 삼성전자가 삼성 산유전기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갈등이 정점을 치닫게 되기도 했다. 첫 시작의 단계에서 산유전기의 도움을 받은 삼성전자가 산유로도 완전히 독립하게 된 것은 1977년부터였다. 1977년 삼성산유전기, 1983년에 삼성산유파츠의 지분 전량을 넘겨받은 것이다. 삼성산유전기와 삼성산유파츠는 모두 삼성전자에 합병되면서 산유전자와의 협력관계는 이로써 종료된다. 사요나라. 삼성의 전자산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974년,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던 중 한국반도체를 인수하게 된다. 반도체 산업은 이미 미국과 일본이 꽉 잡고 있었으며 부발주자인 삼성전자는 경쟁사들에 비해 27년이나 뒤처진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 평소 고부가 가치산업에 관심이 많던 이건희 회장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74년 12월 공장을 설립해 파산 직전에 놓여있던 한국반도체의 인수를 단행한다. 초창기에는 미운 오리새끼였던 반도체 사업은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1등 공신이 되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반도체 사업은 자본 잠식 상태였고 부진을 겪던 사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삼성전자는 1983년 일본 도쿄에서 64K D램 기술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는 계획을 대내외적으로 공식 발표하게 된다.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에 대한 시장의 시선은 싸늘했다. 기본 가전 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 3년 내에 실패 등의 질타 역시 쏟아졌다. 선진국형 고부가 가치 창출 사업인 D램 분야는 GMP 1만 달러 이상, 인구 1억 명 이상, 국내 소비 50%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쿄에서의 발표에서 불과 6개월이 지난 시점인 1983년 12월 삼성전자는 국내 최초로 64K D램 개발에 대한 성공을 발표한다. 한국 반도체 인수 당시만 하더라도 27년이나 뒤쳐졌던 기술 격차가 단숨에 4년 정도로 좁혀지게 된 순간이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삼성전자는 기술력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자체적인 R&D 역량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단순한 하청업체에서 벗어나 글로벌 전자업체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이때 산요전기와 같은 일본 기업들과 직접 경쟁하는 위치에 우뚝 서게 되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전자시장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일본 전자기업들은 장기 불황과 더불어 경쟁력 약화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빠르게 부상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서서히 장악해 나갔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는 메모리 강국인 일본을 처음으로 추월해 63메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내게 된다. 이후 삼성전자는 1994년 256메가 D램, 1996년에는 1기가 D램을 세계 최초로 연달아 개발하면서 차세대 반도체 시장의 선두에 서게 된다. 삼성전자는 독자적인 브랜드로 세계 각지에서 승승장구할 때 산요전기는 주문자 상표를 붙인 OEM 방식으로 전자제품을 팔거나 아날로그 반도체를 제작하는 업체로 쇠락해져 가다 2008년 경영난 끝에 파나소닉에 인수된다. 한국에서는 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코스피 1위, 한국전력을 제치고 삼성전자는 한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되게 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본은 전자왕국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2000년대 초 당시 일본 8대 전자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삼성과 비교해보면 1위 소니그룹 80조 6천억, 2위 샤프 71조 3천억, 3위 NEC 35조 7천억, 4위 파나소닉홀딩스 32조 5천억, 5위 히타치 제작소 31조, 6위 후지치 20조 3천억, 7위 삼성전자 20조, 8위 미쓰비시 상사 5조 3천억, 9위 노시마 6,400억 순이었다. 마치 일본 전자기업들은 어벤져스와도 같았으며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여기에 산유전기는 껴주지도 않는다. 고멘나사이. 2000년대 초반 세계 전자산업은 정보기술 IT 혁명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개인용 컴퓨터, 휴대전화, 디지털 가전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전자제품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전통적으로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도시마, 샤프와 같은 대형 전자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이들 기업은 고급 전자제품의 제조와 기술력에서 앞서 나갔고 전통적으로 전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 2000년대 들어 삼성전자는 본격적으로 일본 전자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어깨를 견줄 정도가 되었다.
삼성전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반도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고 그 결과 2000년대 초반에는 D램과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 특히 NEC, 도시바, 히타치 등이 반도체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저비용 고품질의 메모리 제품을 통해 일본 기업들을 앞서 나갔다.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삼성전자는 전 세계 D램 시장의 점유율에서 일본 기업들을 크게 앞지르게 된다. 또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일본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일본의 샤프와 소니는 한때 LC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자랑했지만 삼성전자는 더 큰 생산 능력과 비용 절감 전략을 통해 시장을 빠르게 점유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내형 TV와 모니터에 사용되는 LCD 패널의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였고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삼성전자는 소니와 샤프를 넘어 세계 최대의 LCD 패널 제조업체로 자리 잡게 된다. 휴대전화 시장에서도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일본의 대표적인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NEC, 파나소닉, 후지츠 등이 있었지만 이들은 주로 일본 내수 시장에 집중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삼성전자는 전 세계적인 휴대전화 제조업체로 성장하였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삼성전자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빠르게 적응하며 경쟁력을 확보했고 애플의 아이폰이 2007년 출시된 이후에도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을 출시하여 시장 점유율을 늘려갔으며 일본 기업들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에 밀려 시장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에 반면 고품질의 제품과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 전자산업을 주도하며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브랜드의 명성에 맞지 않게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 히타치 등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기업들은 점점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일본의 대표 전자기업 소니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소니는 전 세계적인 가전 브랜드로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경영 악화와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된다. 소니는 고급 전자제품에 집중했으나 가격 경쟁력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에 뒤처지게 되었고 특히 TV 시장에서 소니가 전통적으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었으나 삼성전자가 더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바닥으로 가게 되었다. 파나소닉과 샤프 역시 TV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 기업 역시 LC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경쟁에서 밀려났다. 특히 샤프는 LCD 기술의 선구자였지만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삼성전자가 생산,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가면서 점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게 된다. 도시바의 경우는 몰입감 튜브, 도시바의 몰락을 확인해보기 바란다. 일본의 전자기업들이 몰락한 원인에는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 모두에서 한국 및 중국 기업에게 압도당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쪼그라들어 내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한때 일본은 혁신의 아이콘이었지만 애플, 구글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모바일 기기와 소프트웨어에서 혁신을 주도하면서 점점 시장에서 뒤처지게 되었다. 또한 일본 기업들은 전통적인 경영 방식을 고수하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경직된 조직 문화와 보수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일본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 2024년 기준으로 일본 8대 전자기업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교는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 한화 약 545조, 소니그룹 한화 약 140조, 미쓰비시 상사 한화 약 124조, 히타치 제작소 한화 약 130조, 후지츠 한화 약 40조, 파나소닉 홀딩스 한화 약 29조, NEC 한화 약 25조, 샤프 한화 약 4조, 도시바 한화 약 1조, 일본 기업 총합 한화 약 493조 정도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서 사자성어의 상전벽해라는 말이 떠오른다.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바뀐 것을 뜻하며 삼성전자는 한때 산유전기의 하청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현재 일본의 주요 전자기업을 합친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그렇지만 현재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친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SK하이닉스 53%, 삼성전자 38%, 마이크론 9%로 SK하이닉스에게 뒤처지고 있어 크게 분발이 필요해 보인다. 화이팅!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